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집에서나 홀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몇 년간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시댁이라는 화려한 연극 속 이름 없는 단역 배우처럼요. 저는 그저 침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시누이를 위한 성대한 환영 파티에서 제 침묵이 잔인하게 찢겨나간 그날 말입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저는 단지 제 의견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시누이는 제 얼굴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끼어들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 그곳을 나왔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그 지옥 같은 문을 나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운명뿐만 아니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제 시누이와의 재회를 기가 막히게 연출할 운명적인 전화였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혜, 올해 30입니다. 작년에 저는 민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결혼 생활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건설회사 엔지니어였고 시어머니는 은퇴한 교사로 교양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온 집안의 자랑이었죠. 해외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막 받고 돌아온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비친 저는 그저 운 좋은 여자, 고아 출신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은 북카페를 운영했던 배경도 학벌도 볼품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시선을 받아들이고 남편의 든든한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유례 없이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거의 모든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시누이 미나의 귀국을 축하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당연히 미나였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유학 시절의 화려한 성공담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죠. 세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야기, 저명한 교수들이 자신의 재능에 감탄했던 이야기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박사학위로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천룡그룹의 최고 2급 임원 자리에만 지원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천룡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내 가족의 파티에서 돈 한 푼 받지 않는 도우미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대화만 아니었다면 모든 것은 제 역할극 안에서 조용히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남편의 사업 파트너 한 분이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 대기업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보, 대기업들은 입찰 가격만큼이나 안전성과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가격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시공 후 보증 계획을 더 강조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시누이의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부터 거만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던 미나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안전, 보증. 그런 길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지식은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대기업이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수익성과 거시적인 전략만 본다고요.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미나에게로 쏠렸죠. 저는 아기의 찬 공격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미나는 저를 불꽃 튀는 눈으로 쏘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 마지막 인내심을 산산조각 낸 그 한마디를요.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끼어들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분노로 벌개진 미나의 얼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얼굴, 그리고 제 시어머니의 침묵, 아니, 오히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듯한 그 표정만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굴욕감과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지난 몇 년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눈에는 그저 무식한 고졸 아내, 가치 없는 배경일 뿐이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지키려 했던 사랑이 이런 편견과 무시 위에 세워져 있었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도 않았죠.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요.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죠. 내 말이 맞네. 내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경악에 찬 시선들을 등 뒤로 한 채 저는 패배에서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집의 현관문을 나서 깊은 숨을 내쉬며 올분을 억누르던 바로 그 순간 주머니 속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회장님 비서 김 실장입니다. 어서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 말이 아주 위독하시답니다. 여러분,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과연 저는 아버지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만한 박사 신우이와 회장이 된 형님의 재회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치밀한 두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택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가르며 밤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그저 초점 없는 흑백 화면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비서인 김 실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아주 위독하시답니다. 위독하다는 두 글자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분노와 굴욕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오직 거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공포가 다시 살아나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제가 사랑하면서도 원망했고 지난 7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나의 아버지. 차가 서울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국제병원 앞에 멈추자 저는 VIP 병동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김 실장님이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 깊은 걱정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사모님, 오셨군요. 회장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저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 천룡그룹의 위엄 있는 서 회장님.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병상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바싹 마른 입술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날카로운 눈빛과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던 나의 아버지.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이든 의사 한 분이 나와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님 따님이시죠? 유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뵙고 오시죠. 아마 따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어야만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힘을 내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사모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진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척이나 힘겹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위험이나 권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자책만이 담겨 있었죠. 지혜야, 아버지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뱉는 듯한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내 엄마 일, 아빠가 잘못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7년 전의 기억, 아버지와 저를 갈라놓았던 그 운명의 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저는 23살의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분홍빛이었죠. 능력 있는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서 회장님은 맨주먹으로 천룡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늘 일에 치여 바쁘셨지만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셨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었고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삭막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진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부모님의 결혼이 시 보주년 기념일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만큼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어머니는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단장한 채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에 문제가 생겨 아버지가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슬퍼하셨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내 아빠 일이 원래 그렇잖니. 우리 딸, 엄마랑 저녁 먹으러 갈까?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단둘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밝은 척 하셨지만 마음속 깊이 슬픔과 실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폭우가 쏟아졌고 운전 통제를 잃은 트럭 한 대가 저희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어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고통스럽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주지도 못했죠. 아버지는 다음 날 어머니가 영안실에 차갑게 누워있을 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내내 저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증오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고통에 잠긴
어린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탓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일, 중독,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제 어머니를 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장례식 밤, 저는 아버지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왜 항상 일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보다, 이 가족보다 더요? 아빠, 그거 아세요? 엄마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혼자서 아빠를 기다리다 돌아가셨다고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말은 이미 산산조각난 아버지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분노를 받아내셨죠. 저는 당시 아버지의 침묵을 암묵적인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평생을 후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한 채로는 아버지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집을 천룡그룹서 회장의 딸 서지혜라는 무겁고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이름을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돈과 권력에 둘러싸이지 않은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만 썼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앗아갔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들로부터요.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적금 통장 하나만 들고 제 인생으로부터의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그리고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고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홀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 작은 옥탑방을 얻고 남은 돈으로 고요의 공간이라는 이름의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시 갈망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온함, 평범한 삶, 끝없는 회의도, 복잡한 계약서도, 대륙을 넘나드는 비행도 없는 삶 말입니다. 새로운 삶은 처음엔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와 그림밖에 모르던 제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바쁨이 제 고통을 조금씩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갓 볶은 원두의 향긋한 냄새, 매일 아침 찾아오는 단골 손님, 그리고 제가 만든 고요한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오후, 그리고 그런 어느 비 오는 오후 남편 민준 씨가 제 삶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카페 근처 건설 현장의 현장 감독이었죠. 비를 피하러 들어왔다가 어느새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류층 세계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는 순박하고 진실했으며 조금은 서툴렀지만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역사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곳의 조용한 분위기와 커피향, 낡은 책 냄새가 어우러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죠. 저희는 대화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가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홀로 카페를 차린 이야기. 그는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자신만을 바라봐 주었죠. 우리의 사랑은 마치 시원한 시냇물처럼 상처투성이었던 제 말은 영혼을 적시며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혜 씨, 당신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절대 묻지 않을게요. 제가 당신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의 약속은 제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과거를 묻어둔 채 민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아주 조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식사 자리였죠. 저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처음엔 제 배경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제가 착하고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시누이 미나도 저에게 특별히 살갑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으로 저를 훑어볼 뿐이었죠. 결혼 후 저는 북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온전히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며 살림을 돌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주부의 삶일지 몰라도 당시 저에게는 꿈에 그리던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돌보고 작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안식처를 찾았다고, 과거라는 황금 세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의 세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른 세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편견과 무시, 그리고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음모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세장으로 말입니다. 스스로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가정에서 평범한 며느리로 사는 삶은 제가 꿈꿨던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편견과 무시라는 차가운 쇠창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현명한 아내, 살가운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죠.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어려운 음식들의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아가씨 시절의 습관을 버리고 절약하고 소박하게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제 진심과 희생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틀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저에 대한 경멸을 아주 교묘하게 표현하는 분이셨습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저를 탓하지 않으셨죠. 대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어휴, 저기 앞집 김 선생님네 딸은 정말 대단하더라. 식사 자리에서 툭 던지듯 말씀하시곤 했죠. 이번에 은행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잖아. 월급이 몇백은 되겠지. 역시 여자는 배워야 해. 능력도 있고 남편한테 도움도 되고. 걔 남편은 참 좋겠다. 우리 아들만 혼자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아이고. 혹은 친척들이 집에 오면 을의 박사딸 자랑을 늘어놓으시며 저에 대해서는 겸손을 가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미나는 운이 좋아서 공부를 좀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저희 집 맏며느리인데 동생처럼 운이 좋지는 못해서 공부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착해요. 집에서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한답니다. 그분은 저를 아내가 아닌 착하다는 칭찬을 받는 가사도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상한 말로 포장된 모욕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바늘들이 매일같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남편 민준을 위해, 그의 사랑을 위해 참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 몇 년간 남편은 실제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저를 감싸주었죠. 어머니가 저를 타박하실 때면 그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내 눈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내야. 그의 그 말들은 한때 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진통제였습니다.
저는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보호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저를 위로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여동생이 계속해서 집안의 스타로 군림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자신도 그런 편견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고 그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인생의 동반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부엌대기 살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파티에서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들 가족의 무시가 더 이상 은밀한 남역이 아닌 제 얼굴에 대고 내지르는 고함이 되었을 때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그 말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 마지막 환상을 공식적으로 깨부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위험이나 권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자책만이 담겨 있었죠. 지혜야, 아버지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와 아버지의 앙상한 손등을 적셨습니다. 돌아와 주니. 됐다. 라이.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뱉는 듯한 한마디를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 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온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니야, 널 원망한 적 없다. 나 자신을 원망했을 뿐.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혜야, 아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겠니? 말씀하세요. 아빠, 뭐든지 다 할게요. 철룡그룹. 아버지는 간절함과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곳이다.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내 유산이야. 아빠는 이제 너무 지쳤다. 네가 아빠를 대신해서 그 짐을 져줄 수 있겠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아버지의 유언은 명령인 동시에 신성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빛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는 병상에 외롭게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신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평화를 찾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책임을 짊어질 용기를 낼 때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약속할게요. 저 돌아갈게요. 아빠를 대신해서 철룡그룹을 이끌게요. 아빠의 평생이 담긴 이곳이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시도록 만들게요. 제 약속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 화면의 곡선이 길고 날카로운 삐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침내 딸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슬픔은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자리에서 한 약속은 이제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고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룹 하나를 떠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사과조차 건네지 못한 위대한 아버지의 인생과 열정 전부를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아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룡그룹서 회장의 딸 서지혜는 7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그의 명성에 걸맞게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저는 하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옆을 지켰습니다. 제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의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피도 눈물도 없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리더의 기품이 느껴진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약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표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철룡그룹은 당시 리더를 잃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 부회장들과 사장단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에게 딸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딸은 7년 동안 종적을 감췄고 그들 눈에는 아마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아가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투쟁을 비어있는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숨기지 않는 무시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인들의 세계에 길 잃은 아이를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 실장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신뢰가 담긴 눈짓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위임받은 자격으로 일어나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서 회장님의 유언과 마지막 위임에 따라 오늘부로 철룡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이사회 의장직은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서지혜님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오랜 경력을 가졌고 야심도 가장 컸던 한 부회장, 박 부회장이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희는 고 회장님의 유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철룡 같은 거대 그룹을 7년이나 현장을 떠나 있었고 아무 경험도 없는 젊은 아가씨 손에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닙니까? 저희는 그녀가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없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포기하거나 적어도 이름뿐인 명예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모두들 제가 두려워하고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의장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앉아 계셨던 바로 그 자리로요. 저는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23살 아가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여러분들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단단하며 권위 있는 제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지난 7년 제가 이곳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김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내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그룹 경영, 실적 분석 보고서입니다. 수익은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운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소 3번의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매우 상세하고 날카로웠으며 그들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핵심적인 약점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부회장님, 투자 부문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우리가 왜 남부지방의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거절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프로젝트는 첫 해에만 최소 30%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박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법률적인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크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가 부회장님 아드님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직접적인 경쟁사였기 때문은 아니고요. 제 한마디는 회의실 전체를 폭발시킨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박 부회장은 휘청거리며 의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리와 무능함을 차례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7년, 저는 자리에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꾸준히 저에게 모든 보고서와 중요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조용히 저를 훈련시키셨고 제가 돌아올 바로 이날을 위해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지식, 통찰력, 전략, 그리고 결단력까지 모든 것이 이미 갈고 닦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더 이상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리고 연약했던 아가씨는 이제 없다는 것을.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고서 회장님의 완벽한 복제품, 아니, 그보다 더 날카롭고 단호한 존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권한을 잡은 직후 저는 강력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을 해고하고 재능과 열정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탁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천룡그룹은 제 경영 아래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파티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천룡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 황지혜,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명품 정장을 입고 최고급 세단을 타며 천룡타워 최상층의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회의를 주재하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협상했죠. 제 주위에는 비서들과 경호원들, 제가 나타날 때마다 깍듯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권위 있는 정장을 벗어던지고 또 다른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역할. 저는 제 평범한 국산차를 몰고 교회의 작은 아파트,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수한 홈웨어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모식한 아내 서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경멸, 어린 눈빛과 잔소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누이에게 모욕을 당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일주일간 강릉 여행을 다녀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 격리직으로 취직했다고 알렸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믿었고 심지어 고소해야 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만 있으면서 남편 등골 빼먹는 것보다야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구했으니 다행이다.
분수에 맞게 조용히 잘 다녀라. 그 소란스러웠던 파티 이후 미나도 저에게 조금은 관대해진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저를 모욕하지는 않았죠. 대신 더 교묘한 형태의 무시, 바로 동정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뭐,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지. 언니는 그냥 그 작은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만족하고 살아. 큰일은 나랑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아이는 대기업 채용 정보를 검색하는 맥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중 생활은 정말이지 지독하게 피곤했습니다. 엄청난 정신력과 연기력을 요구했죠. 어떤 날은 막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곧바로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며 늘어놓는 잔소리를 얌전히 듣는 아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 방에서 몰래 수천억 원짜리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나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더러운 옷 한 벌을 던졌습니다. 언니, 시간 있으면 이 원피스 손빨래 좀 해줘. 명품이라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진단 말이야. 뭐, 언니는 이렇게 비싼 옷 본 적도 없겠지만 조심해서 빨아줘.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미소를 지으며 그 옷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넘어야 할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이 가족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저 평범한 아내일 때 남편 민준이 제게 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반드시 펼쳐질 한 편의 연극,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박사 시누이가 무식한 형님을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할로 마주하게 될 그 연극을 말입니다. 남편 민주는 제가 유일하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진짜 신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제가 파티에서 뛰쳐나간 밤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그는 몹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게 사과하고 자신의 동생을 나무랐죠. 하지만 그의 후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유부단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다 잃었다고 거짓말했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보았습니다. 그가 애써 감추려 했지만요. 그는 여전히 제게 잘해주었지만 그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가족들의 편견에 영향을 받아 무식한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시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은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인내심을 갖고 막이 내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피곤한 이중 생활과 씨름하는 동안 저편에서는 새로 부임한 박사 시누이 미나가 자신의 화려한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값비싼 학위뿐만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오만함과 야망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라면 그에 걸맞은 위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죠. 그리고 그녀가 목표로 삼은 곳은 다름 아닌 철룡그룹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인 동시에 필연이었습니다. 철룡그룹은 국내 최대의 복합 기업으로 모든 인재들이 꿈꾸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직을 맡은 직후 시작된 강력한 개혁이 유례없는 대규모 고위급 인재 채용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필연이었죠. 저는 과감한 전략을 함께 실행할 최고의 인재들을 찾기 위해 모든 주요 언론 매체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정보는 미나의 야심에 찬눈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날 저녁 아이패드를 보던 미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철룡그룹에서 전략기획팀 팀장을 뽑고 있어.
지원 자격이 해외 명문대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네. 세상에, 이 자리는 날 위해 만들어진 거 아냐? 그 아이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얼굴로 온 가족 앞에 아이패드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시더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자리에 우리 딸 말고 누가 어울리겠니? 수조원짜리 대기업 팀장이라니 듣기만 해도 든든하다. 남편 민준도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좋은 기회네, 미나야. 내 학벌과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오직 저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가장 욕심 많은 물고기가 스스로 달려들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사실 이번 채용은 제가 특별히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룹의 구조를 재분석한 결과 전략 부서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원자 중 하나가 바로 제 오만한 시누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참으로 짓궂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나는 서류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구라도 감탄할 만한 이력서를 만들었죠. 수많은 수상 경력, 연구 실적, 그리고 저명한 교수의 추천서까지 첨부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완벽한 서류를 거절할 채용 담당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서류를 제출한 지 며칠 만에 1차 면접에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날 미나는 몇 시간을 들여 치장하고 마치 자신의 왕국을 정복하러 가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니?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완벽 그 이상이었죠, 엄마. 미나는 소파에 핸드백을 던지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차 면접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웬 나이든 인사팀장이 앉아서 뻔한 이론 질문 몇 개 하더라고요. 제가 30분도 안 돼서 다 대답해버리니까 감탄하면서 고개를 얼마나 끄덕이던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대기업 고위 인사들 수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는 마치 면접 통과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이든 인사팀장이라고 부른 사람이 제가 수많은 공을 들여 영입한 20년 경력의 헤드헌팅 전문가 최 부장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면접 직후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미나 지원자는 서류도 훌륭하고 이론 지식도 탄탄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만함과 실무 경험 부족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번 라운드는 통과시켰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최 부장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나는 다음 면접들도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면접관에게 이론적인 질문만 하고 현실적인 난해한 문제는 절대 묻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목표는 그 아이의 자신감과 오만함을 최고조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환상이라는 구름 위로 아주 높이 날아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손으로 그 날개를 꺾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면접을 한 단계씩 통과할수록 미나의 오만함도 한 단계씩 높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랑뿐만 아니라 천룡그룹의 고위 임원들의 능력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사람, 겉만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브랜드 전략에 대해 묻는 질문 수준이 너무 얕아서 제가 몇 마디 거들어주니 눈이 동그래지던데요. 혹은 재무 담당 이사는 나이만 먹었지 사고방식이 너무 낡고 뒤처졌어요. 제가 파생금융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멍하게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넘쳐
동네 박내딸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남편 민준도 동생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이렇게 말했죠. 거봐, 여보, 배운 사람은 다르다니까. 미나의 생각은 이미 차원이 달라. 당신도 미나한테 좀 배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관객처럼요. 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책 속의 지식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람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가 훨씬 더 잔인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미나의 화려한 꿈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 또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의 장막을 걷어 그 아이가 그토록 꿈꾸던 봉황이 실은 자신이 늘 무시하고 짓밟던 집안의 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그날을 말입니다. 손쉽게 초기 면접들을 통과한 후 미나의 자신감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이는 철룡그룹 전략기획팀장 자리가 이미 자기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카를 사고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며 성공한 여성 경영인이 되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된 칭찬과 끝없는 환상이 만들어낸 자신만의 꿈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의 주제는 철룡그룹 이야기와 미나의 비판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이미 그곳의 고위 임원이 된 것처럼 행동했죠. 오늘 철룡그룹 연례 보고서를 훑어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죠. 제가 전략팀장이 되면 가장 먼저 그룹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전부 뜯어고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딸처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가야 그룹이 발전하지. 저는 그저 조용히 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연례 보고서를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그리고 그 보고서는 그해 업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환상에 빠진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니까요. 미나의 오만함은 전략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과의 3차 면접 통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보셨죠? 그 아이는 온 가족 앞에서 스마트폰을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 실력으로는 어떤 관문도 문제없다고요. 그 부사장이란 사람도 어차피 오래 일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일 테니. 식은 죽 먹기죠. 3차 면접이 있던 날 미나는 또다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에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어땠어? 시어머니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미나는 대답했지만 예전처럼 거만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사장님, 꽤 날카롭더라고요. 이론적인 건 거의 안 묻고 대신 철룡그룹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전략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SWOT 분석이랑 BCG 매트릭스 모델에 대해 전부 설명했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 남편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마지막 최종 면접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사회 전체와 특히 새로 부임한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라고요. 회장님이라는 말에 온 가족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고서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후계자의 정체는 항상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아주 젊지만 매우 유능하고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죠. 새 회장님이라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아주 까다롭고 베일에 쌓인 분이라던데. 네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다. 당연하죠, 어머니. 미나는 가슴을 펴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제 발표가 아주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체 임원진 앞에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겠죠. 이건 제 능력을 제대로 뽐낼 절호의 기회예요. 그 신비로운 회장님이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거예요. 그 아이는 제가 파놓은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부사장님이 제시한 상황 질문이 사실은 제가 던진 힌트였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그 아이가 가진 책 속의 지식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아이의 대답은 공허한 이론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마치 큰일을 앞둔 것처럼 분주했습니다. 미나는 방에 틀어박혀 결정적인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가끔 방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위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죠. 생각났어요. 아주 과감한 인수합병 전략을 제안할 거예요. 철룡이 독일에 있는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교두보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적인 리더의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과감한 아이디어에 대해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와 제가 논의하다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폐기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아이의 지식은 이미 낡고 뒤처진 것이었지만 본인은 그것을 위대한 발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철룡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이사회 발표에 참석하라는 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해냈어요. 제가 드디어 철룡그룹의 전략기획팀장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 너무 장하다. 네가 내 평생의 자랑이야. 남편도 자랑스럽게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증발시켜버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봐, 여보. 사람은 배우고 의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당신도 내 동생 보고 좀 배워. 미래도 없는 주부 노릇만 평생 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담긴 것이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아닌 깊은 동정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했습니다. 그와 편견과 근시안으로 가득 찬 이 가족 전체에 대한 동정 말입니다. 연극은 이제 곧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마지막 커튼이 내려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몹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며칠은 미나에게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자만심과 칭송에 흠뻑 취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철룡그룹 전략기획팀장 자리에 자신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입사할 그룹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한 인물이 그녀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기묘한 존경심까지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철룡그룹의 최고 권력자, 재계에서 신룡, 챈롱이라 불리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임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정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사진 한 장 없었고 개인 인터뷰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고위 경제인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소문과 일화뿐이었고 그 이야기들은 인물의 신비로움과 권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연구생 시절의 정보 검색 능력을 발휘해 미나는 비공개 경제 포럼부터 해외 기사까지 샅샅이 뒤졌고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인물상을 그려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신임 회장은 고서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며 거의 모든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서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조용히 귀국하여 단 한 달 만에 전례 없는 강력한 내부 숙청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일 처리 방식이 무자비할 정도래요. 미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오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멸 대신 진정한 감탄이 섞여 있었죠. 단 일주일 만에 오래된 부회장 3명이 강제 퇴직당했고 수많은 부장급들이 해고됐대요.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육친불임, 즉 친인척도 봐주지 않는다고 부른다더라고요. 오직 능력만 보고 정의나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요. 일 잘하면 남고 못하면 가차없이 잘린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니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겠어. 힘들겠지만 그게 진짜 리더죠. 어머니,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고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침체된 거대 그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이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천룡그룹 주가가 폭등했어요. 대담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경영인이에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요. 그 아이는 스스로 그려낸 인물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천룡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뛰어난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죠. 언젠가 자신이 그 신비로운 회장의 오른팔이 되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날을 꿈꿨습니다. 다가오는 면접에서 반드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요. 그 아이는 굳은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회장님 같은 분은 이론만 떠드는 사람은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순히 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전략적인 비전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신비로운 회장에 대한 존경심은 역설적으로 미나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이전의 면접관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그 회장뿐이었습니다. 한편 이쪽에서 저는 바로 그 신룡이라 불리는 회장인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인사팀이 보내온 상세 보고서를 통해 그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력서 한 줄 한 줄을 모두 읽었고 각 면접의 녹화 영상을 다시 보았으며 그 아이가 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 부장님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었죠. 미나 지원자는 자신감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면접 내내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우리 회사 임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도 했습니다. 이 지원자를 최종 면접까지 올리는 것이 과한 특혜는 아닐까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 부장님. 마음껏 표현하게 두세요. 좋은 말은 끝까지 달려봐야 그 지구력을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최종 회의 준비나 잘해주시고 저에 대한 정보는 절대 누설하지 마세요. 그 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수많은 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깜짝 선물이라고? 아마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닐 거야. 그건 충격일 테고 내 오만한 박사 시누이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겠지.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신을 둘러싼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었고 짙은 안개 장막을 쳤습니다. 언론에 나서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비로움이 역설적으로 제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나가 정복하고 싶어 안달이 난 높은 산봉우리가 되었지만 그 정상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자신이 늘 발 아래로 짓밟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천재 경영인이 사실은 무식한 형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몹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열광적인 준비 속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침실을 마치 작전 상황실처럼 꾸며놓았죠.
경영 전략에 관한 책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모델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120%를 쏟아부었습니다. 단지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철룡그룹의 신비로운 회장이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발표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온 가족이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보양식을 만들어 딸의 방으로 날랐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잘 먹어야 싸울 힘이 나지. 우리 집안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있다. 그분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자료 검색을 돕고 서류를 인수해 주었습니다. 그 역시 무척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미나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요. 걱정 마. 내가 알아봤는데 신임 회장님이 까다롭긴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본대. 내 실력만 제대로 보여주면 그분들이 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들은 미나가 그려낸 환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딸이 여동생이 고위 임원이 되어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가문의 영광을 가져다줄 밝은 미래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들은 제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눈에 저는 그저 흐릿한 배경의 일부, 동생의 성공을 조용히 질투하는 무능한 주부일 뿐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렸고 저녁에는 설거지와 빨래를 했습니다. 가끔 미나가 발표 연습을 위해 관객이 필요할 때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거시 전략,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 온갖 어려운 영어 전문 용어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때요, 형님? 발표를 마친 그 아이가 제게 묻곤 했습니다.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기다리는 말투였죠. 제 발표, 설득력 있지 않아요? 대단하다, 미나야. 저는 아주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넌 정말 똑똑한가 봐. 이런 건 너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는 거겠지. 제 칭찬에 그 아이는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다른 차원에 있으며 저처럼 무식한 사람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미나는 철룡그룹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이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룹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진 아주 격식 있는 초청장이었죠. 김미나 지원자님께 철룡그룹 채용위원회는 지원자께서 모든 면접 전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전략기획팀장 직책의 최종 단독 후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채용 절차는 이사회 및 그룹 회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공식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0 본년 5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장소 철룡타워 68층 이사회 회의실. 감사합니다. 미나가 그 초청장을 큰 소리로 읽자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단독 후보라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 단독 후보라니. 그건 이미 널 뽑았다는 뜻이잖아. 그냥 형식적인 얼굴 도장만 찍는 거네. 축하한다, 동생아. 남편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동생이 최고야. 미나도 행복과 자부심으로 두 뺨이 붉게 상기된 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 실력으로는 경쟁 상대가 없다니까요. 그들도 진작 알아본 거죠. 이번 회의는 면접이 아니에요. 제가 빛날 수 있는 무대, 철룡그룹 신임, 전략기획팀장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될 거예요. 그 아이는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되었습니다. 초청장에 담긴 이상한 점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왜 대기업에서 최종 면접에 단 한 명의 후보만 올렸을까? 왜 채용 절차가
이사회 회의처럼 진행될까? 그리고 왜 하필 최고위급 비밀회의만 열린다는 성지 68층에서 열리는 걸까? 그 모든 의문점들은 그 아이의 눈에는 자신의 화려한 대관식을 더욱 특별하고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서로 껴안고 축하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아이러니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무대라고? 맞아, 무대가 될 거야. 하지만 네가 빛날 무대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비밀의 장막을 걷어 올릴 무대지. 데뷔 무대라고? 그것도 맞아. 하지만 신임 팀장의 데뷔가 아니라 네가 항상 무식하다고 부르던 한 여성 회장의 데뷔 무대가 될 거야. 그 주말 우리 가족은 미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미나는 공식적으로 출근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연봉은 최소 2억 이상을 요구할 것이고 기사가 딸린 전용 차량과 가장 전망 좋은 사무실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여왕의 삶을 그리고 있었죠.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도 그동안 집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곧 미나가 천룡그룹 들어가서 연봉도 높고 인맥도 넓어질 테니 동생한테 부탁해서 너한테 회사 청소나 차 따르는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해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가져야지.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 일이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천룡그룹에 들어가는 건 3대가 쌓은 복이야. 네가 안 하면 하고 싶어서 줄 선 사람이 널렸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안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자리는 탕비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자리는 그 건물 가장 높은 곳, 회장 의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몹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심판의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마치 집안의 가장 큰 경산날처럼 엄숙하면서도 들떠 있었습니다. 미나는 준비하는 데만 거의 3시간을 썼습니다. 아주 세련된 크림색 명품 정장을 골라 입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성공한 여성 경영인 스타일로 화장을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신임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 역할이 공식적으로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아주 멋지다. 우리 딸, 정말 리더 같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가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와.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똑똑히 보여주라고. 남편은 동생을 미래의 직장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특별히 오전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 자신있게 발표하고 와. 다들 내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은 미나의 면접을 마치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행사처럼 만들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수한 실내복 차림으로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미나가 문을 나서다 제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잠시 멈춰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주 거만한 눈빛으로요. 오늘 집 청소나 깨끗하게 해놔요. 저녁에 돌아와서 제가 한턱 크게 쏠 테니까. 아, 그리고 이 정장 드라이클리닝 좀 맡겨줄래요? 고급 정장은 따로 맡겨야 하는 거 알죠? 괜찮은 세탁소 아는 데 있죠? 그 아이는 마치 가사도우미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잘 다녀와. 행운을 빌게. 행운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비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아이는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차는 박사 신우이의 화려한 꿈과 환상에 빠진 한 가족의 희망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을 청소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완전히 다른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섬세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 명품 하이힐,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한정판 파텍 필립 시계. 저 역시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철룡타워 68층에서 말입니다. 저는 회장 전용 통로를 이용해 그룹 본사로 들어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사무실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안에 CCTV 모니터를 통해 저는 로비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나와 남편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남편은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가슴을 쫙 펴고 자신감 넘치게 걸었습니다. 그 아이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김미나입니다. 9시에 이사회 면접 약속이 있습니다. 미리 언지를 받아둔 안내 직원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네, 김미나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미나가 안내 직원을 따라 손님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발걸음에서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몇 분 후면 자신이 이 복도를 주인이자 고위 임원으로서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게 정돈된 얼굴, 차갑고 결단력 있는 눈빛. 저는 더 이상 무식한 아내 서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철룡그룹 회장 서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시누이를 채용할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미나는 이사회 회의실의 웅장한 원목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타원형 회의 테이블이 놓인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20개 가까운 최고급 가죽 의자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룡그룹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 부회장단, 각 부문 사장들, 그리고 의장석, 바로 옆 상임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김 실장님까지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 막강한 면접관들 앞에서 잠시 압도되었지만 자신감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프로페셔널하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전략기획팀장직에 지원한 김미나입니다. 김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놓인 유일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력서는 아주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미나는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단정히 올려놓은 채 인생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아이는 회의실을 한번 쓱 훑어보며 맞은편에 앉은 권력자들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족감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특히 비어있는 의장석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의자들보다 더 크고 위엄있어 보이는 검은색 가죽 의자.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신비로운 회장의 자리였습니다. 그 전설적인 인물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그것도 최악의 인상을 말입니다.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5분이 흘렀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고 미나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회장님이야. 모든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그리고 시계가 정확히 95분을 가리키는 순간 임원들 등 뒤에 있던 회장 전용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고 모든 시선이 열리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도 황급히 따라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자신이 그토록 존경해온 전설적인 인물을 마주할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거나 노련한 리더의 풍채를 지닌 중년 남성일 것이라고. 하지만 문으로 들어선 사람은 그 아이의 모든 상상과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성도 아니었죠. 그 사람은 잘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은 가늘지만 강단 있는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지적인 이마와 가느다란 목선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가볍게 화장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특히 그 눈빛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차가움과 날카로움, 그리고 절대적인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에 권위 있는 소리를 내며 걸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의장석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미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피가 멎는 것 같았죠.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얼굴, 저 몸매, 그리고 저 눈빛까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매일같이 봐왔던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비웃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얼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여성은 의장석에 앉은 후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훑더니 마침내 멈춰서서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익숙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권위적인 음색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 씨. 드디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철룡그룹 회장 서지혜입니다. 모두 앉으시죠. 서지혜, 그 이름은 미나의 뇌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형님, 자신이 늘 촌년, 빌부터 사는 여자라고 불렀던 무식한 형님. 불과 2주 전 얼굴에 대고 고졸 주제에 무식하면 가만히 나 있어 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 지금 바로 자신의 눈앞 수조원짜리 대기업의 회장 의자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미나는 더듬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아이러니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왜 그러시죠, 김미나 씨? 저는 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박사 지원자가 지금은 거의 기절 직전인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닙니다. 미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온몸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준비되셨다면 저는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대로 15분간 본인의 전략 기획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미나가 준비한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가 이미 띄워져 있었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비전. 그 글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발표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발에는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무거웠죠.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한 대본을 한번 내려다보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외웠던 모든 모델, 전략, 숫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제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아있는 무식한 형님의 모습과 그날 자신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한마디. 고졸 주제에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시작하셔도 됩니다. 김미나 씨. 김 실장님의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라 애써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중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기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그 아이는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그 아이의 자신감과 오만함, 그리고 이성까지 모두 앗아갔습니다. 철룡그룹의 최고위 임원들 앞에서 그 아이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극의 막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미나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환한 조명 아래 발표대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공연 직전 대사를 모두 잊어버린 배우처럼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이 사회 멤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리고 약간은 실망스럽다는 눈빛으로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지원자에게서 인상적인 발표를 기대했지, 이런 당황스러운 침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아이러니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학이라는 껍데기, 공허한 이론이라는 포장을 벗겨내면 인간은 이토록 연약하고 텅 비어 있을 수 있구나. 김미나 씨.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이 평온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군요. 괜찮습니다. 발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방식을 조금 바꿔보죠. 제가 질문하고 당신이 대답하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제 제안은 언뜻 보기에 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 아이를 구해주는 동아줄처럼 들렸을 겁니다. 미나는 마치 구명조끼를 붙잡듯 기계적으로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아마 질의응답이 긴 발표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고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장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외운 것을 읊을 기회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아이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로 가득한 세계. 세상 어떤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로 말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전략 경영 모델에 대해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좋습니다. 당신이 철룡그룹의 전략기획팀장이라고 가정합시다. 바로 지금 우리의 최대 경쟁사인 안성그룹이 우리 주력 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신제품을 20%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당신은 전략부서의 책임자로서 무엇을 할 겁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전형적인 위기 상황, 어떤 리더라도 마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미나를 쳐다보며 우수한 박사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죠. 당황한 채 머리를 굴리며 기억 속에서 배운 모델과 이론들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회장님,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경쟁사의 직접적인 위협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즉 SWOT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아이는 거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중간고사를 치르는 1학년 대학생처럼 대답하고 있었죠. 저는 숨기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김미나 씨, 나는 당신에게 이론을 분석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어떤 교과서에서든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건 행동입니다. 24시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누구와 어떤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당신이 내릴 첫 번째 지시는 무엇입니까? 언론에는 뭐라고 말할 거죠? 우리 제품 가격을 인하할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몇 %를, 그리고 어떻게 고객들의 신뢰 위기를 해결할 거죠? 제 질문은 쉴 새 없이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피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죠. 미나는 완전히 압도당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더듬거렸습니다. 저 마케팅팀과 영업팀을 긴급 소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무엇을 논의하고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저는 가차없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논의하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 시장 점유율이 시간 단위로 갉아먹히고 우리 신뢰도는 분 단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략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지 논의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미나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부끄러워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교묘한 질문이었죠.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죠.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독일 회사를 인수하는 과감한 전략을 제안하셨더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독점 규제법이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독일인과 한국인의 업무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는 아십니까? 인수합병 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두 문화를 어떻게 융합시킬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인수하자고 제안한 그 회사가 사실은 우리의 경쟁사인 안성그룹이 뒤에서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질문에 미나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 몇몇도 경악했습니다. 그 정보는 저와 극소수의 측근만 아는 비밀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비밀 조사 끝에 알아낸 사실이었죠. 미나는 완전히 돌처럼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식한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깊고 복잡한 경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모든 발표 내용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농담, 가련할 정도로 순진한 생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을 한 바퀴 돌고 그 아이의 등 뒤에 멈춰 섰습니다. 김미나 씨,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아닌 진정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학위는 입장권과 같습니다. 대기업의 문을 통과하게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이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 속에 있는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경험이고 날카로운 직감이며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지혜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똑똑하지만 현명하지 못해요. 당신은 자신의 박사 학위를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권리를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미나 씨,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오직 학위만으로 평가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인사팀을 통해 통보될 겁니다. 미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굴욕과 좌절에 찬 울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감싸쥐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는 무거운 침묵과 이사회 멤버들의 안타까운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한 여성 박사의 오만함은 자신이 늘 무시하던 무식한 형님에 의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나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정장은 구겨졌고 비싼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두 눈은 퉁퉁 부어 퀭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들어와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소파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TV를 보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딸과 동생의 그 모습에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미나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누가 널 괴롭혔어? 시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오빠. 미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다 끝났어. 전부 다 끝났다고.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봐. 남편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면접이 잘 안 됐어? 안 된 정도가 아니에요. 미나는 고개를 젓더니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뒤틀리고 기괴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악몽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천룡그룹의 신임 회장이 바로 무식한 형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형님에게 이 사회 전체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어떻게 농락당했는지를.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지혜가 천룡그룹 회장이라고.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이라고요. 바로 그 여자, 엄마가 항상 무시하던 그 촌년. 그 여자가 우리 가족 전부를 수년간 속여온 거예요. 진실은 거실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환상과 편견을 박살내 버렸죠. 남편은 휘청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여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당신도 내 동생 보고 좀 배워. 모든 것이 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미래가 없다고 여겼던 아내가 실은 자기 가족의 미래, 심지어는 자기 회사의 미래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식한 아내 서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면접 때 입었던 권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어떤 감정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곧장 테이블로 걸어가 장바구니가 아닌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서명해요. 남편은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지혜야,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정말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항상 무시하던 그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의견을 낼 자격조차 없다고 여겼던 그 무식한 고졸이라고요. 이제 만족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본래의 악독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속여?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일부러 우리 미나 망신 주려고 이랬지. 제가 속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인 건 당신들이에요. 근시안적인 편견으로 자신을 속였죠. 당신들보다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짓밟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어요. 당신들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심으로 알아보려고 한 적 있어요? 아니면 당신들 눈에 나는 그냥 고졸딱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나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돈도, 지위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켜줄 남편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당신은 침묵했죠. 당신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어요. 당신 마음속에 내 자리는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으니까. 아니야. 지혜야,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내요. 서류에 서명해요. 이 집은 당신과 어머님께 남겨둘게요. 마지막 남은 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우리 서로에게 아무 빚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이곳에 왔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떠나려 하자 남편은 황급히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가족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멈춰서서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과 편견 가득한 가족을 용서하고 이 피곤한 이중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떠나 서지혜라는 이름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저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민준 씨,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기회가 있었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지혜 씨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허한 오만함이 무너지고 근시안적인 편견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강렬한 감정이 가라앉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남겼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체를 숨긴 여성 회장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 오만함의 위험성, 그리고 겸손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교훈은 오만함과 편견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미나라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일부를 대변합니다. 학위와 학벌을 인간 가치의 유일한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책 속 지식으로 상아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거만한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판단합니다. 박사 학위와 몇 년의 유학 경험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할 권리를 준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지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냉정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책 속의 지식과 진정한 지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요. 미나는 지식은 있었지만 한 주부의 가치가 것이 경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희생과 가정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 뿜어내는 빛에 눈이 멀어 형님의 소박한 외면 뒤에 숨겨진 내공과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분야에서 처참한 실패자이자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책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평범한 외면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풍부한 내면 세계와 깊은 삶의 경험, 그리고 비범한 능력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 경청,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배운 사람의 증표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교양 있는 집안이라 불리는 한 가정 내에서의 교육의 실패라는 슬픈 그림을 보여줍니다. 은퇴한 교사인 시어머니 박 여사, 누구보다 지식과 인성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할 그녀가 오히려 딸의 머릿속에 오만과 편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위를 따는 법은 가르쳤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은 가르치는 것을 잊었습니다. 딸을 공감하는 마음 없이 책 속 지식만 읊는 똑똑한 앵무새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이는 인성이 결여된 학위가 얼마나 공허하고 가련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청소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농부가 마음속에 경멸만 가득한 박사보다만 배는 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교훈은 침묵의 힘과 때를 기다리는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 씨가 지난 5년간 침묵을 선택한 것은 그녀가 약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본성을 드러낼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잔인하지만 꼭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사랑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보기 위한 시험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진짜 힘을 감출 수 있는 능력은 실로 엄청난 내공입니다. 마치 숲을 속에 몸을 숨긴 맹수가 인내심을 갖고 사냥감을 관찰하다가 가장 완벽한 순간에 덮치는 것과 같죠. 지혜 씨의 복수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완벽한 계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폭력이나 악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스스로 만든 무대와 그들이 정한 규칙을 이용해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더 다각적인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위, 직책, 집안 같은 외부의 딱지가 한 사람의 인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두지 마십시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조차 겸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식은 끝이 없고 당신이 모르는 분야에는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하고 저평가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서둘러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혜 씨처럼 그 무시를 묵묵히 노력하고 자신을 완성하는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당신의 한마디는 그 어떤 과시보다 강력한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듣기 위해 침묵하고 생각하기 위해 침묵하며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새로운 관점과 작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